증시 대담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잘 버텨주면서 웬만한 나라는 신고가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증시 대담에서 한국 시장이 왜 소외받고 있는지 자세히 다뤄보기 위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래프를 좀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지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기사였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 신고가 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브라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리를 비롯한 AI와 관련된 성장성, 더불어서 유가라든지 금리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국가도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냐라는 유럽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도야 말할 것 없이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 보시면 대만과 일본도 신고가입니다. 엔화 약세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일본 증시는 1980년대 후반에 버블 지수를 넘은 상황이고, 대만도 TSMC를 비롯한 AI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란색이 보이지 않는 쪽이 중국과 한국입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여러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최근에 정책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AI 반도체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 대비 한 300에서 400, 500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2700 중반까지 올라온 모습은 다행이긴 하지만 2700 중반에서 또 두 달 이상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부분들이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ROE가 너무 낮은 영향도 크다. 이런 알고 있는 이슈들이 있지만, 좀 부러운 부분들은 이렇게 전 세계가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소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고 투자 전략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신고가 랠리의 국가의 특징 그리고 한국의 소외된 배경,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장에 주목해야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대담 시작합니다. 네, 증시 대담입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브리핑에서 이제 주요국 증시, 사실상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니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증시는 다 맞습니다. 신고가예요. 중국 빼고, 네. 우리나라 빼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외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소외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주식 매매하는 고객님들도 다 왜 한국만 이러느냐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조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 좀 약간 중간자적 시장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충분히 조금 늦더라도 가능성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히 딱 구체적으로 딱 정석대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 에너지들은 계속 비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4월 달, 5월 달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힘들었지만 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2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3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언제 과연 트리거가 돼서 위로 슈팅이 나올 거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최근에 우리나라 특징적으로 이제 좀 섹터의 그 순환매가 너무 세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좋은 섹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너무 안 좋은 섹터가 있다 보니까 그 상쇄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좀 지수에 대해서는 좀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좋은 섹터들은 분명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H병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역사적 신고가를 또 그려내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위기 어렵지만 또 단시간 안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다들 대부분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주가는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중요할 건데 1분기 실적도 우리나라 괜찮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50% 이상이 나왔고요. 예상치대로 한 10% 정도 나왔고 어닝 쇼크가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딱 주가 흐름을 보면 좋은 서프라이즈 나왔던 기업들은 실적대로 신고가를 그려주고 있고 좀 약간 작년 대비 성과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사실 좀 계속 저가 부근이거나 좀 안 좋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 분석에 대해서 저도 나와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좋은 실적을 내면 대외 환경이 어쩌더라도 변동성을 좀 보유하겠지만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변수 여전히 많이 있죠. 이번 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네. 있지만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 실적도 좋은 또 연간으로 계속 실적 좋은 기업들을 계속 찾아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외된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한국이 또 갭매우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51%면 뭐 나쁘게 보면 야 반이나 쇼크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은 살만한 기업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업종에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아까 주도 섹터가 없이 순환매 장세라는 표현이 2,700 중반에서 한두 달 뭐 횡보했던 그렇죠. 원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수급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성장성에 좀 베팅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좀 쉽게 현 시점에 외국인 따라가기 전략도 어땠을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지금이나 특히나 좀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 작년보다 좀 약화된 상황에서는 맞아요.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여전히 주도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최근 한 달 동안 한 2조 샀지만 최근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를 한 20조 했습니다. 20조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과거와 다른 1,300원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매도세는 전혀 없고요. 예. 매도세는 뭐 일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이제 160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예. 거의 뭐 시장에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는 물량들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지분 취득이라던가 단기 이제 좀 그런 트레이딩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성장성에 배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밸류업 하나로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한 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쪽에서 매매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그 다른 섹터 단타도 트레이딩도 하실 수 있긴 한데 큰 물량들은 결국은 반도체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밸류업 관련주. 밸류업도 좀 쪼개 보면 그 안에서 세부 섹터들 많이들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대로 거기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금융, 자동차, 그다음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뭐 조선 주식들까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사실 1,300원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차익에 대한 기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성장에 대한 그 성장은 당연히 1순위는 반도체이고 더불어서 아까 밸류업 얘기를 주셨는데 밸류업도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아직 다들 갖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도 사실 엔화 약세와 밸류업으로 주가가 뛰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좀 고환율의 밸류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업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어가 보면 이 밸류업 중에서도 뭐 초반에 나왔을 때는 금융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런 굵직한 섹터와 큰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괜찮고 뭐 지분 구조를 보니까 조금 이제 밸류업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중소형주에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밸류업이든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든 정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선택은 정말 투자자의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밸류업의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결국 계속 참고를 하는 게 일본의 사례잖아요. 그렇죠. 밸류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뭐 왜 이렇게 효과가 짧은 기간에 안 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본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더라고요.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되어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나온 게 사실 저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가는 중간이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업이라는 이제 그런 정부 추진 정책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좋은 그런 정말 그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시대를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9월 달에 밸류업 지수 나오고 12월에 밸류업 ETF 나오고 증권사들에서는 관련된 랩 상품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들이 분명히 몰리는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계속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지수를 지켜줬던 거는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 볼 때다 이제 말씀하시긴 하는데, 이것도 일본 사례를 좀 찾아보면 일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다 PBR, 저PBR 국면을 다 해소한 이후에 수급이 좀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밸류업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나 금융주 위주 플레이들을 일단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벤트 드리븐으로 밸류업과 관련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하반기 이제 ETF 도입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던가 이런 뭔가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올 때 관련 종목들이 좀 슈팅이 좀 세게 나왔던 거 생각을 해보면 밸류업과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하반기에 좀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크리닝 잘 해놓으셨다가 ROE 높고 그다음에 PBR 좀 낮은 종목들 잘 스크린 좀 계속 이제 캡처 그 소팅을 좀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주가가 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 저는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동력 있게 갖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정부의 정책도 또 시가총액 큰 기업들 대기업 중심으로 뭔가 많이 움직여라라고 이제 권고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또 중소형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일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 밸류 프로그램들은 아니면 관련 기업들은 ETF가 나오게 되면 PDF라 그래서 편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중하반기 좀에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최근에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중국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부양책이 나와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화학 업종이 오랜 기다림 소외 끝에 맞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 화학을 안 좋아하시거나 쭉 보신 분들도 이게 진입 시기가 아니라 탈출할 시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2010년 뭐 그 정도 전후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거나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 대표적으로 세게 반등했던 게 사실 화학 섹터였죠.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아재 주식들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게 또 석유화학 주식들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하는 것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대표적인 이제 화학 섹터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수급 빈집이었던 느낌이 좀 저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이제 조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좀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 주식과 관련 말고
정말 그 석유화학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최근 10년 동안 사실 기초화학 분야는 중국이 굉장히 좀 많이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좋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뭔가 확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사실 좀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마진을 엄청난 큰 돈을 번다기보다 바닥 확인 인식 정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경기 부양하는 것들 때문에 뭐 화학 제품의 재고에 뭐 리스타킹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여전히 유가도 높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조금 나오게 되면 또 반대로 지금 주가 흐름과는 또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뭐 다시 한번 과거에 막 금호석유화학이라던가 롯데케미칼이 좀 대시세를 했던 그런 흐름을 생각하기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 전통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중국의 부동산 지수하고 그래 보면 동일하게 가거든요. 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은 다시 화랑으로 가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네. 거쳐야 될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꽤나 높은 내재화를 생각해 보면 바닥을 잡아가는 것까지도 좀 고민이 되지만 더 업턴에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업종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긴 합니다만 CPI가 지난주 발표되고 나서 아마 큰 틀에서는 변동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누가 뭐래도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그렇죠. 실적 당연히 좋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내느냐 사실 우리 눈높이가 사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어떻게 시장이 인식하는지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쪽에 GPU를 쓰겠다라는 기업, 빅테크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레퍼런스와 성능 면에서 아직 우수하기 때문에 상반기 또는 가을까지는 계속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신고가가 가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나 이제 실적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특징적인 게 현물에서는 특별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장중에 외국인들이 12,000개까지 매수를 했다가 장 마감할 때 조금 덜하는 모습은 좀 있었지만 어제도 꽤 큰 물량을 좀 장중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긴 한데 아마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5만 계약을 저점으로 순매도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거의 중립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장중에 지난주에 목요일은 급등했지만 또 금요일은 뭐 H1B 사태도 있긴 했습니다만 급락을 했잖아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큽니다. 한국 시장만 왜 이러느냐라고 이유를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시장에 적응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지금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 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좀 단기 물량들을 좀 덜어내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관심이 많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도 원래 신제품이 연말 블랙웰이 워낙 좋으니까 그 대기 수요를 안 좋게 보면 이제 연 중반에 조금 둔화될 수 있는 부분. 좋게 보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는 좋게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